그 네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는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신효승 선생님이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 발표라서 그런지 다들 되게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림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통상 원래는 서론에다가 제목 잘 안 붙이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서 절반의 작전 계획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발표는 그 다른 내용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오로지 군사적인 측면, 이게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고 군사적 충돌이니까 그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정치적, 국제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한 상태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또 제가 또 군사적 측면에 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더 이해하시거나 바라보시는 관점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아까 사실은 앞에 발표하신 분하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왜 전혀 다른 관점이냐면 시베리아 출병을 왜 했냐라는 일본군 측의 작전 계획을 전체 다 분석을 해보면 1918년도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게 8월 달에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4월부터 요청이 됐고 7월, 8월부터 해서 8월 달에 이른바 쌀소송까지 경험하면서 일본 육군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본 군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익선의 확장, 즉 조선이라는 데까지를 주권선으로 하고 그러면 주권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핵심 포인트를 바이탈 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1918년도 8월까지는 아직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황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연합군의 우세로 돌아섭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합군의 패배가 더 우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군의 참전도 18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전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인 독감도 4월 달부터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 그때부터 유럽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과연 어떻게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그 동맹군이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그 저기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동부전선에 대해서 러시아가 50개 사단 이상의 그런 전력을 담당해주고 있었는데 3월 달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혁명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독일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루에 50km 이상 수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다가는 모스크바와 다 점령당할 상황이 높아서 1918년도 3월 달에 브리스트 조약이라는 걸 맺고 전쟁에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독일군이 진군할 것이라는 게 나오고 그 통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밑에 쪽으로 와서 상하이까지 오스트리아군이 진출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신문과 한국 신문과 일본 신문에 상하이에서 중국군이 오스트리아군과 독일군과 교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일본이 그거를 빌미로 출병을 강행을 내각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요청대로 처음엔 7,000명, 그 다음엔 영국이 더 많은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만 명까지, 즉
요청하고 나중엔 7만 명까지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사단이 증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여순부터 하얼빈, 치타, 이르쿠츠크 즉 바이카로가 여기입니다. 바이카로가 여기인데 여기를 잡아주면 이 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세우게 되냐면 이 시베리아 왕동철도가 191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지역을 바라보게 되시면 이게 이쪽을 여기가 단면을 보시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깊이가 800m가 넘습니다. 여기를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면 툰드라 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극지대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군인들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밑에 지역은 고비 사막 지대입니다. 높이가 1600m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1600에서 1700, 1800까지 높이 되는 고비 사막 지대가 확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좁은 정면 구역이 생깁니다. 어디냐면 정면이 400m에서 그런 정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이카로와 고비 사막 사이에 그 통로지대가 약 50km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철도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군사적으로 500m는 1개 중대 정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싸우려고 상대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다수와 한꺼번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혹은 벽을 등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한 명과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일본군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3, 4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1918년도 8월부터 출병해서 바로 점령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라인을 점령하냐? 위에 쪽으로는 17사단, 3사단, 밑으로는 3사단, 그리고 저 위쪽까지 해가지고 이르츠크까지 해서 그 점령을 일본군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나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더 진출할 경우에는 백군의 그런 내용과 당시에 체코군의 그런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장악까지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 혁명정부하고는 이상과 반대되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완충 국가로서 범퍼 스테이트를 용인합니다. 즉 극동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응급적으로 1918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급조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무기를 이 지역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군이 이 철도 지역을 다 장악하도록 용인합니다. 다만 더 이상 진출하지는 마시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일본 6개 나라, 체코는 사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 철도를 다 장악하고 체코군의 철수라는 명목하에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을 합니다. 이른바 시베리아 간섭, 러시아에서는 간섭전쟁,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자국에 대한 인베이션, 즉 침략전쟁, 유일한 침략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게 1920년도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1920년도 1월 달에 철수합니다. 그때 1919년도 이 철수가 19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왜냐하면 체코군도 이미 체코가 수립이 됐고 떠나기를 용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거기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00명 이상의 전과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상자가 발생이 시작하고 여기 있는 파르티잔에 대한 그 희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로정서라는 그런 군대에서 장교로 가신 분들은 동계전투 관련된 그 일본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일개 대대가 전체가 동계전투로 전멸하는 그거가 있고 또 일개 대대가 또 전멸하는 그 전투가 있는데 그게 다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일본군도 알았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유지 안 할게. 그래서 원래는 철수를 약속하고 미군하고 같이 철수하는 걸로 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니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저쪽에 보면 아무르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르간 입구에 있는 니양이라는 곳에서 일본 영사 비롯해서 일본군 약 300명 정도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일본군은 다시 재출병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4월 찬병과 관도 찬병을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배경입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군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상황만을 고려하면 일본 육군의 작전 계획은 다 그런 식으로 작전 계획상의 전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바지로가 1919년도 9월 달부터 그 출병 계획을 불령선인에 대한 출병 계획을 1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에 시베리아 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지로 역시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냐면 우측에 있는 북한군 예하에 있었던 병력의 예하 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보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보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지도를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조선군이 작전 계획이 우리 뭐 작게 5027 이런 것처럼 작전 계획이 관동군이 저쪽 그 러시아가 내려왔을 경우에 관동군이 저쪽에 올라가서 치타나 바이칼까지 먹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이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연해주가 있는 군대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철령 쪽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대련 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조선군이 막는다, 고착 견제한다 합니다. 그 명분이 야마가타가 했던 이계사단 증설 문제입니다. 이계사단 증설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군을 이쪽에 있다가 고착 견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1918년도 국방방침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러시아가 약화되니까 러시아의 약화된 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50개 사단에서 40개 사단으로 줄이고 대신 얘네를 우수리까지 더 진출시킨다라고 작계를 바꿉니다. 대신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보급을 조선군이 책임진다 라는 형태로 작전계획을 1918년도부터 연간 작전계획이라는 걸로 형태로 바꿉니다. 이건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 조선군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급부대에서 작전계획이 큰 거 내려왔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작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작전계획이 뭐냐면 자기네 앞에 있는 연해주하고 그 간도 지역이 자기네 작전군을 관할 구역으로서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간도 지역에 한인들이 치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파르티잔 활동들이 계속 왕성하게 벌어지면 보급로로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른바 미싱 링크가 된다라는 사활적 이익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활적 이익에 대한 문제, 미싱 링크는 당시 1920년도에 미국 측 태평양 문서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한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본의 작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자체가 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 포조 파경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따라주면 3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작계가 좌측에 3군 사령부가 있고 3군 사령부가 주력입니다. 3군 사령부가 있고 우측에 1군 사령부가 있고 후방이 이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작사의 작계가 1군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군이 고착 견제하고 있는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3군의 주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 작계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작전본부에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태평양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요 지역이 확보가 안 되면 일본군의 작계는 미싱링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요 부분이 끊어질 경우에 일본군의 작계는 근본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싱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보해줘야 되는 계획을 조선군한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군은 이거를 반드시 확보해줘야 되고 오바지로가
19년도 9월 달에 1차적으로 내렸고 8월 15일 날 자기 일기에 자기가 퇴임하기 직전에 나는 이거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퇴임합니다. 각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9월 2일 날 참모장이 오바지로가 우스노미야 타로가 이렇게 퇴임하고 나서 오바지로가 취임하자마자 9월 2일 날 그 참모장이 오바지로가 그 우스노미야 타로가 작성했던 이 간도 출병 계획에 대한 초안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바지로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춘 사건과 연결해서 그 추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훈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서 내었던 내용이 가불병, 원래는 오바지로 그러니까 우스노미야 타로 같은 경우는 가불병 정까지 있었는데 가불병 이렇게 세 가지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궁금증을 가졌던 거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여기까지는 많은 연구자들 조필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세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무슨 궁금점이 있었냐면 가을 병인데 우스노미야 타로는 가을 병 정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작전 지역으로 보면은 병 지역이 2배가 넘는데 갑과 병이 병력 규모가 병력 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투력 지수가 히가시 지대가 자기가 원래 2개의 작전 지역을 한꺼번에 관할하니까 오로지 병력이 2배가 그냥 쉽게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병력이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54 이상 돼야 되는데 70%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히가시 지대의 작전 지역은 산악 지역의 그런 넓이 자체도 3배 가까이 넓기 때문에 원래 그 전투력 지수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 작전 전투력 지수로 하면 약 3배 이상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비교로 할 때는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오히려 약 10 정도밖에 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작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히가시 지대는 우리가 현재 연구자들은 히가시 지대, 즉 동지대가 지금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동지대가 주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청산리가 일어났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맞다 이겁니다. 어랑촌 전투도 그렇고 제가 이거 관련 논문을 6편을 썼는데 저도 다 여기가 주요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모든 게 벌어졌습니다 라고 썼는데 계획 자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쪽이 주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투입할 당시에는 그러면 어디가 주력이었을까? 어디를 일본군이나 당시의 조선군은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 주력 부대로 생각했고 핵심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 지역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근데 갑 지역은 굉장히 작고 지역 자체도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게다가 핵심 지역도 훈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사료를 다 뒤져봤더니 최초 계획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도 그 출병사에 나오는 우리가 강덕선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분석 대상을 삼았던 그 자료는 딱 여기까지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의 작전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와서 중국군 행동지역과 일본군 행동지역을 나눠서 맞으면 중국군 지역의 협조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간도 지역에 대한 지형 분석을 당시 러시아 지역에 있던 도로 지형도를 이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훈춘, 봉오동, 영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정, 그렇게 어랑촌 이렇게 저긴데 작전 지역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일본군 그 히가시 그러니까
이소바야시 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 한계선을 나자구와 삼차구 위로 넘어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위는 누가 담당하느냐?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이 담당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명령서에. 근데 간도출병사에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명시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군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명령에도 돼 있는데 왜 간도출병사에 빠져 있지? 그래서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명령서 원본. 근데 명령서 원본에는 수신처에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이 있습니다. 즉 간도출병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조선군 그 당시 시가지가 이거 작성했기 때문에 그냥 관계 없는 건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집 자료에 대한 그 자료 편집할 때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거와 옥조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계 상태에 보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19사단도 우측으로 돼 있고 주 병력들이 다 저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 여단 자체가 다 위에 북쪽으로 집중돼 있어서 그런 집중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또 찾았습니다. 일본군 관련된 그 중국 기사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저 위에서 전과가 발생한 독립군이 일본군을 몰살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포함도 안 되는 사건인데 저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즉 청산리에는 언급도 안 돼 있는 적인데 청산리 전투에는 언급도 안 돼 있는 부대에서 일본군이 전멸당한 겁니다. 조선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거기 가서 전멸당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GIS 이용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반쯤 전공은 GIS라서 HGIS라고 해가지고 지도학과 하는 거 전공입니다. 그래서 일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국 기사에 나오는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 한 토막 보니까 중국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국군이 당시 한당, 그러니까 이기면 한당 독립군입니다. 한인 독립군, 한당 독립군. 근데 뭐 한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당입니다. 나쁜 놈들 한당, 뭐 이렇게. 이기면 한당 독립군. 이렇게 해서 한당이 이겼다, 막 이렇게 승전했다, 일본군을 승전했다 이렇게 쓰는데 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정말 짧은 대사였습니다. 보니까 조우에서 단일 소위 하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본 것처럼 일본군 이름이 거론된 거는 간합 위에는 전사자 이름이 직접 거론된 건 간합 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독립군한테 전사자로서 단일이라는 이름이 언급돼서 되게 전 좀 약간 되게 흥분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000명 되는 당시에 일본군 장교 명단을 다 뒤졌더니 단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부대가 혹시 이 관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렇게 많은 그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 중에 일본군이 이거를 다 토벌할 수 없으니까 포위망을 만들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독립군들이 어떻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이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포위망을 만들어서 일망타진하려고 했구나라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하에 일본 참모본부에서 그 계획을 하달합니다. 그게 10월 6일자 계획이었고 10월 7일날 일본 내각에서 그거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날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라가 발표까지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무기가 내려온다라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이게 여기서 저 명단을 아까보다 좀 더 들어갈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쪽에 썼던 부분 우스리스크부터 이쪽은 러시아 영입니다. 근데 아까 그 살인사건,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아니죠. 독립군한테 전멸당한 그 부대는 어디였냐면 어디로 아까 명단이 나왔냐면 소수분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분자가 어딘지 엄청 찾아 헤맸습니다. 그랬더니
수분화 옆에 있는 데가 소수분자입니다. 수분화입니다. 조그만 역이었습니다. 소수분화하고 포그라니치는 어디에 무슨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거기를 기점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분화에도 일본군 한 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포그라니치에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옆에서 소수분화에서 그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저기까지 올라가서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뭐 나자고 이런 데서 이런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국경에서 완전히 국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일본군이 독립군한테 전멸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여기서 어디 뭐 저기에서 독립군이 뭐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휴전선 한쪽이 한쪽 부대 하나가 괴멸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연구한 게 조선군만 연구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이나 이런 데가 가담한 건 알았지만 다른 부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훈춘 주둔 5개 그 부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 주대 부대? 그럼 이소바야시 부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소바야시 부대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아까 하여튼 나자구에서 3차구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 부대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대는 아닌 겁니다. 이소바야시 부대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느 부대인가?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뜬금없는 부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만주 파견군입니다. 북만주 파견군은 원래 관동군 예하입니다. 관동군 예하로서 이쪽에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이 이쪽에 그 철도에 대한 영향이 많아지니까 이쪽에 대한 그 동진한 철도, 그러니까 동청철도죠. 그 이후에는 동중철도로 바뀌는데 이 동청철도에 조선 그 불령선인이 뭐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16사단 예하의 병력들이었습니다. 53년대 병력들인데 해림에서 상하이에 와가지고 해림에 주둔하면서 이 철도의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부대가 어느 날 한 개 중대가 이 부대의 한 개 중대가 소수분자 여기가 국경선이었고 요 소수분자에 한 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무슨 첩보를 받냐면 금창일 때 3, 4일 전에 일본군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3, 4일 전에 600에서 700의 불령선인이 나타났다라는 첩보를 한인이 전달합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600에서 700이면 대대병력입니다. 증강된 대대병력이니까 이 병력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동청철도가 완전히 장악될 가능성이나 끊길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병력들이 어떻게 벽을 부릴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대를 보냅니다.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 정찰대가 무라타 정찰부대입니다. 몇 컷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독립군입니다. 파란색이 원래 아군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분화에 있는 일본군이 정찰대를 편성해서 무라타 중위에 병사 1명,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병사 1명하고 헌병 2명하고 통역 1명, 그래서 5명을 보냅니다. 5명 보냈습니다. 가다가 팔자가에서 사라집니다. 명령상에는 몰살당 곧 그날 저녁에 얘네들이 안 돌아오니까 6명으로 편성된 중위 예하 1명을 파견조를 다시 확인 보냅니다. 확인한 결과 얘네들이 몰살당했다. 하지만 얘네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발견했는데 그날 바로
시신을 수습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수습 못했냐면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장악됐는지 자기네들이 얘네들을 다 메고 오는 상황에 완전히 혹시 다른 독립군한테 전멸되면 자기까지 전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 스나이퍼가 쏘면 머리 원샷 원킬 안 합니다. 다리 쏩니다. 부상병이 와서 자기 끄덕으면 후송하는 사람 그 사람 또 쏘면 되기 때문에 원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36명이나 되는 1개 소대를 편성해서 겨우겨우 시신만 수습해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병력에 5명 죽는 그것뿐만 아니라 500에서 600명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병력들이 이 일대에서 동청절도 그리고 게다가 53년대는 치욕적인 과거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성자 사건이라고 장장님이 길림성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계속 실패하다가 19년도 7월 달에 관성자라는 사건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일본군이 장교 3명 포함해서 17명이 전멸당합니다. 그것도 길림성 그냥 일반 병사들한테 혼성군 3대대 병력들한테 당합니다. 중국에서 계속 투필됩니다.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 비슷한 수준까지 나가니까 장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중재하는 조건으로 당시 길림 독군이었던 맹은원의 물러나는 걸 요구합니다. 대신 맹은원의 수하들은 전부 다 고용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달 직후에 박이 후방이 길림이 이제 안정되니까 바로 직원전쟁에 투입됩니다. 직원전쟁을 통해서 북경정부를 먹습니다. 직내군과 합계해서 그 당시 단기소를 몰아낸 다음에 북경정부를 먹습니다. 그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년대, 즉 53년대의 직속부대는 북만주 파경군이었고 북만주 파경군의 직속부대는 16사단인데 이 16사단의 상위부대는 관동군입니다. 관동군이 엄청난 위신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군사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림에 있는 3대대를 바로 저쪽에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기 작전 지역을 이탈시킨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대를 거기서 한 개 소대를 차출해서 국경에 러시아하고 마주하고 있는 국경에다가 그 부대가 담당 위임하도록 합니다. 국경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국경에 지키고 있던 1개 중대를 그 대대, 원래 그 자기 대대였으니까 그 대대에 합류시킵니다. 그럼 온전한 1개 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대를 금창으로 보내서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밑에 있는 13사단에서 1개 기병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통신과 저기까지 보냅니다. 의무방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안서지대를 12일자로 만듭니다. 원래 전혀 계획이 없던 겁니다. 일본 참모본부에서는 처음에 10월 6일, 12일자 작전 계획에서 뭐라고 했어요? 13일자 작전 계획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작전은 조선군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의 통해서만 해라 했는데 관동군이 이 부대를 15일자로 배속 전환시켜버립니다. 너네 현 시간부로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의 명령 듣지 마. 오늘 지금부터 내 명령 들어. 라고 독단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일반 명령 6호를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이렇게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원래 계획, 일본 참모부 계획은 이랬습니다. 북만주 파견군이 위에서 동지철도부터 해가지고 방어하고 있고 우측에는 우수리 수비대, 좌수비대, 중앙수비대, 우수비대, 조선군 국경부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는
히가시, 기무라, 이소바야시, 토문자, 우이치대 좌측에는 중국군 이런 식의 포위망을 구성하고 예비대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사실은 이번 달에만 논문을 4번 발표했습니다. 그 4번 발표했는데 지난번 논문 맨 처음 발표했던 게 뭐냐면 조선군이 오합지졸이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핵심 저희가 내용이 뭐냐면 원래 작전 개시를 20일 날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일 날 삼포나 이런 것도 도착해서 조선군이 하는 거다라는 걸로 계획했는데 히가시 지대가 맨 처음에 이소바야시 지대가 독단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4일 날 자기 지역에 불령선이 있네. 우리 먼저 할게요. 하고 시작을 해버립니다. 작전을 시작해버립니다. 이쪽 부대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작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7일 날 히가시 지대가 독립군을 발견합니다. 18일 날 바로 투입됩니다. 자기 독단 활동할게요. 이렇게. 19사단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승인해버립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그대서야 우익지대나 통문자 지대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나머지 부대가 포위망이 구성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포위망이 구성되기 전에 몰입군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작전은 완전히 개판됩니다. 그래서 각각 움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보이지 않았는데 아까 작전 분계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심지어는 작전 분계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국경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도 그냥 넘어갑니다. 완전히 전공에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음에 또 논문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데 내년 초에 그건 나올 거라서 저렇게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쳐 날뛰면서 전과가 필요하니까 독립군을 못 발견하고 전과가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신문 중에 도주했다. 얘는 김자진 부하인데 신문 중에 도주했다. 자기 부하인데 자기가 이제 다 잡아놓은 포로인데 갑자기 얘가 신문 중에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쏴 죽였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드문 사건입니다. 즉 그 말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군사적으로 그냥 죽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민간인 학살할 때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던 나라가 미군입니다. 저항해서 죽였다. 근데 미군은 그게 기록으로 많이 남으니까 대부분이 밝혀집니다. 근데 일본군은 그걸 기록을 안 남깁니다. 그래서 그냥 김자진 부대였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 다 됩니다. 홍범도 부대였다. 김자진 부대였다. 그게 폭주라고 저는 썼습니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성과도 없는데 끝납니다. 여기까지 일본군이 얼마나 많은 돈이 썼냐면 그 당시에 여기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까지 비행기가 날라옵니다. 비행기가 날아서 항공대 처음 투입한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첫 비행기가 첫 추락합니다. 전서군은 적응도 못해서 2개월 적응 기간도 안 돼가지고 전서군 활용도 안 됩니다. 무선대도 활용되는데 무선 전신들은 야간에 운용도 안 됩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간도 출병사 장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신효승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동덕여자대학교에 계신 이승희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덕여자대학교의 이승희라고 합니다. 신효승 선생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위축이 됐네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아서 오로지 군사적인 측면에 올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발표문을 제가 받은 거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걸 잘 들어보니까 뭐를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이라고 해서 저는 청산리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거의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와서 이제 거기 청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역을 넓게 봐야 된다. 뭐 이야기 그리고 특히 우리 독립군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본군의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어떠한 이제 작전 계획하에서 움직였냐 같은 걸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자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청산리 전투를 비롯해서 항일 투쟁하고 그리고 일본군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오셨고요. 특히 일본 자료하고 한국 자료들을 이제 교차 검토를 해서 그래서 청산리 전투 같은 그런 연구가 이제 숫자에만 지금까지 매몰돼 있었던 것을 좀 비판하시는 입장에서 실체가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해보시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작업을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뭐 지도라든지 물론 일본 측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동원하셔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이제 우연히 하셨는지 아닌지 또 뒤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길장일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측 신문을 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나왔던 이제 일본군 장교 이름을 힌트로 해서 마치 사건을 추적하듯이 살인범을 추적하듯이 차근차근 이제 형사들이 하는 수법처럼 범인을 찾는 범인이라고 할까 아니겠죠. 우리 독립군이 누가 그랬나 이런 걸 뭐 찾는 수법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리 전역에 국한되지 않는 이 동북 지역에 있었던 이 독립군들의 전체적인 그 양상,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청산리 전투에 매몰돼서 잘 보이지 않았던 여기에도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움직임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군 측의 움직임은 실제로는 이랬다라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서론과 결론 같은 데서 한인의 무장 투쟁이 결국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 및 패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단언을 하고 계셔서 뭐 그런 것들을 하여튼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 좀 진행 중이셔서 그런지 논거가 아직 안 붙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논거가 없어서요. 앞으로 이제 이게 완성이 되셔서 논지를 보충하시면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전공이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1910년 이전에 헌병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청산리 쪽 10년 이후의 일은 사실 거의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키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이 공부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 의문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묵은 논쟁이죠. 굳이 얘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조언을 듣는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입장에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제 청산리 전투 뭐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피하의 사상자 그 전과를 놓고서 한국과 일본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3,000명까지도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11명이다 라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전몰자 명부까지 이제 대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측 통계 특히 이제 서로 믿고 있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발표자께서도 굉장히 이제 일본 측 숫자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전에 발표하신 논문 같은 거 보면 석고화된 무슨 뭐 기억 이런 거 보면은 전장 잡음으로 인해서 한국 측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물론 숫자에 연연하는 건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접해야 될지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 일단 팩트로서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걸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건 조언을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신문으로 길장 신문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 신문만 그런 건지 다른 신문들도 이렇게 다 많이 다른 건지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거 이제 아시는 대로 설명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간도 출병사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많은 부분을 또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좀 보면 이제 숫자 같은 거는 좀 이제 일본 숫자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자이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일본 그 간도 출병사의 문제점의 하나로서 좀 이 부분에 좀 길게 설명을 하시고 보충 설명을 또 따로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원문하고 번역문 다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서요. 11월 9일이라고 문제를 시하시면서 발표는 99쪽입니다만 뭐 무라타 중위가 척구 5명, 팔가자에서 전사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19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지대는 뭐 해서 뭐 토벌을 명령했다는 거는 뭐 그래서 동지대가 12일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워낙 짧게 간략하게 한 문장을 확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항목 제목이 안자이지대라고 하는 항목이라서 그거 말고는 안자이대에 대해서 뭐 편성 과정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생략된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서 괜히 신빙성을 원래 조선군 사령부라든지 조선주차군 사령부 제가 사용했던 뭐 투벌지 같은 것도 누락된 것도 많고 자기 편의적으로 만드는 거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합니다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올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패망하고 중국 동북지역 한인의 무장투쟁 관계 처음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막 시베리아 출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연관해서 제국방 망침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도입부에서 그거는 좋겠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이제 논증이 돼 있느냐 하면요. 사실 본문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론하고 결론에는 꼭 이걸로 이제 끝내셔서 보시면은 뭐 한인의 무장투쟁은 소모전 양성으로 이끌었고 결국 전국에는 일본을 패전에 이끌도록 만든 배경이라고. 물론 조선 독립전쟁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본의 패망과 과연 요 간도에서의 무장투쟁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까? 일본 제국군 전체의 특히 육군 전체 구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였으면은 조선군 사령부에서 간도 출병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위청소 같은 데서 또 분명히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시베리아 출경 부분의 일부 등에서라도요 전사청소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생각하는 이 간도 출병의 성격보다 훨씬 더 굉장히 과대평가라고 할까요?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어떻게 소모전, 군축, 폭축, 패망으로 이어지는지 본문에서 설명을 나중에 이런 말을 쓰실 거면은 좀 관련된 연구라도 소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논증을 좀 해주셨으면 안 그러면 일본사가 연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설명을 좀 자세히 안 해주시면요 뭐 그럴 생각이 들어서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것 같은데 종합 토론에서 그냥 다 예, 그냥 보면 그냥 뭐 2번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 길장 일본은 사실은 그거 찾으는 뒷걸음치다 잡는 그 뭔데 원래 그 열대군의 저기를 그 일본군의 사상자를 싣고 갔다라는 사료를 찾기 위해서 그거를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서 그거의 원 출처가 어딘가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발표했던 3주 전에 발표했던 논문이 그 청산리 대첩에 흔히 많이 쓰이는 사진이 사실은 그게 호남 전투에서 쓰인 사진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일본군의 영사에서 근데 원래 영사 그 원문을 또 찾아보니까 영사의 첩보보고더라고요. 첩보보고인데 중국 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중국 신문이 어딘가라고 해서 하니까 그게 길장일보로 돼 있어서 그 길장일보에 그러니까 그게 첩보 단계는 원래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문 수준의 담배를 우리는 그거를 그 A급 정보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 중에 이거를 해서 그 당시 일본 그 영사에서 그 풍문 정보의 정보를 많이 쓰는 그래서 이름도 잘못돼 있는 그런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간도출병사 요거는 왜 틀렸냐고 이렇게 그 길게 썼었냐면 지대의 명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명령 난 거는 원래 3대대인데 대대를 지대로 명령한 거는 굉장히 군대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한국군 부대가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파견된 부대인데 미군에 배속됐던 부대인데 갑자기 한국군이 어느 날 데려와가지고 너네 오늘부터 지대 편성해줄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도출병사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간도출병사에 포함이 돼 있고 그것도 날짜도 9일부터로 돼 있어서 마치 안자이 지대가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간도출병이라는 큰 테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이 돼 있어서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설명했던 건데 제가 서술을 좀 잘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저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상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토론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4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